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나에게 유리한 전형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교과전형과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이 정시 기대치보다 좀 유리한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많이 하는 전형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시 기대치라고 하면 지난번 학생부 교과전형 설명드렸을 때 그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보통은 3학년 모의고사 성적을 많이 참고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3학년 때 보는 4번의 전국연합학력평가, 그런 2번의 모의평가 중에서도 6월달과 9월달에 보는 모의평가를 많이 고려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N수생들이 함께 시험을 보고 성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능과 가장 비슷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전형과는 다르게 서류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교내 활동에 흥미를 보이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에게 좀 적절한 전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교과의 성적이 우수하지 않아도 특정 교과에 굉장히 좀 우수성을 보이는 학생, 혹은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을 잘 해서, 요즘은 선택 과목,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서류평가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과목 선택을 잘 하고 그 과목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좀 더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전체적인 평균 내신 등급을 가지고 이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합적인 서류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교과목 성적은 좀 안 나오더라도 특정 교과의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다. 예를 들어 수학 성적이 다른 교과 성적은 뭐 한 5등급, 6등급 이렇게 좀 평범하거나 중간 이하이지만 예를 들어 수학이라는 교과만큼은 1, 2등급을 유지한 학생이다. 이런 학생들은 종합전형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러니까 고른기회 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국가보훈자,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 학생들, 그다음에 저소득 학생들, 뭐 다문화 자녀, 다자녀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저희가 그 대학에서는 고른기회 전형이라고 따로 이제 자격이 충족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이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좀 소수 인원을 이제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있는데,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선발하는 방식이 이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거든요.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종합전형으로 고른기회 전형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이 자격 충족이 되는 학생들은 일단 종합전형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립니다. 자, 다음 서울 11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역균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뉘고, 지역균형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2명의 학생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전형이고, 서류와 면접을 일괄 합산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서류로 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포함시켜서 함께 1단계 점수와 합산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서울대 일반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죠.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과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밑으로 연세대부터 이제 이화여대까지 쭉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선발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전형에 비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과 연세대 활동우수형,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 그리고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내년도 입시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을 만약에 지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하는 그런 학생들인 경우에는 좀 수능에 대한 부담은 좀 없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에는 그런 어떠한 입시 결과의 차이가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려대학교 입시 결과를 좀 그냥 참고로 가져와 봤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그 지원자와 합격자의 교과 등급을 이렇게 나누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 전형, 인문 계열 학생들의 평균 합격자 등급이 1.56 등급이고요. 자연 계열은 1.54. 네, 굉장히 높은 그런 성적을 보이고 있죠. 근데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이제 학업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평균 합격 등급이 2.54,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2.22 등급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 중에서 이 정도 내신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결과를 살펴봤을 때 보통은 이렇게 내신 1등급 이상 이렇게 그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에서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교과 전형에 비해 종합 전형의 합격자 내신 등급이 대체로 좀 더 스펙트럼이 좀 넓은 경향이 발견이 되고, 근데 이것도 역시 모집 인원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예, 교과 전형을 굉장히 많이 뽑고 종합 전형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뽑는 대학이 있다면 아마 종합 전형의 내신 등급도 꽤 높게 설정이 될 수도 있으니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냐 없냐의 어떤 그런 차이점도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대학교 결과를 좀 가져와 봤어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작하는 영상이니만큼 제주도 학생들이 좀 관심이 많을 대학을 가져와 봤는데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인문계 학생들만 한번 비교를 좀 해보았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영어 영문, 언론 홍보, 정치 외교, 경제 경영, 관광 경영, 국어 교육, 영어 교육, 초등 교육까지 이렇게 9개 학과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종합 전형이 대체로 좀 더 합격 등급이 낮은 것처럼 보이나 비슷한 학과들도 보이시죠?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4.5로 비슷합니다. 경영학과도 거의 비슷하죠. 3.9와 4.0 등급. 반면에 관광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종합전형의 내신 평균 등급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초등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영어교육도 아주 적은 차이입니다만 종합전형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좀 매년 달라질 수 있고, 사실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집 인원의 차이가 커요. 네, 예를 들어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국어교육,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으로 한 2명, 3명 이렇게밖에 아주 적은 인원밖에 선발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 모집 인원보다 더 적은 모집 인원을 가진 학과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종합전형의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네, 이거는 좀 대학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결과를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수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서류를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을 일반적으로 조금 나타낸 그런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대학마다 다 다른 평가 방식을 좀 지니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학업 역량입니다. 두 번째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성, 네 번째 발전 가능성이라는 영역을 쓰는데 대학마다 용어는 좀 달라요. 근데 첫 번째 학업 역량에서는 보통 학업 성취도, 즉 내신 성적을 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 근데 단순하게 등급만 평가하냐? 그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비슷한 등급대의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할 거잖아요. 네, 평균 교과 등급이 다 3.0 등급이다 혹은 4.0 등급이다. 이렇게 비슷한 내신 성적을 지닌 학생들의 우열을 어떻게 가를 것이냐? 그 밖에 학업 역량, 우리가 학업 태도나 학업 의지, 그다음에 탐구 활동의 어떤 양과 수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대학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임 입학 사정관과 그 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된 이제 위촉 사정관분들, 보통 이렇게 한 학생의 서류를 평가할 때 2인 이상의 사정관들이 서류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복수 이상의 2인 이상의 평가자 간에 좀 많은 차이가 났을 때는 이제 조정하는 과정을 갖고 대학들마다 그런 과정을 좀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수업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영역인데요. 그 학생이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 전공 관련 교과목을 얼마나 이수를 했으며 그 성취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기서 또 한 번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에 지원하려는 학생이라면 관련 교과목이 뭐일까요? 당연히 수학과 물리겠죠. 그러면 수학과 물리에서 좀 더 전체적인 교과 성적은 비슷하나 수학과 물리 교과에서 더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면 전공 적합성에서 더 좋은 점수를 아마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어느 정도냐, 관련된 독서 활동을 얼마나 했고 관련된 탐구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도 우리가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영역에서 서류평가의 어떤 그 이제 장점과 단점 그리고 평가를 할 때 고려를 이제 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역시 이런 전공 적합성의 영역에서 같이 평가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역은 인성입니다. 네, 인성은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뭐 이런 용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대학마다 좀 강조하는 지점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뭐 친구들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지, 네, 사실 뭐 학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인성이 굉장히 뭐 나쁜 학생들이 그래도 비교적 한국 학생들은 좀 덜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어떤 희생과 헌신, 뭐 헌신적인 태도를 좀 잘 보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성 영역에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인성적인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이 두 가지 영역에 조금 더 학생들이 신경을 좀 더 쓰기를, 네, 인성이 그렇게까지 막 안 좋아서 감점을 많이 당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발전 가능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학마다 좀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영역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그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발전 가능성은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인성적인 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평가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고 특히 주도적이고 좀 다양한 경험 혹은 뭐 다양하진 않더라도 뭐 좀 창의적으로 문제 그 다양한 활동 속에서 혹은 깊이 있는 활동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지 그런 경험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의 어떤 관찰에 의해서 잘 기록이 된다면 그런 학생들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 학생은 잠재력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결국 굉장히 쉬운 것만 도전하는 학생들과 어려운 거에도 도전해보고 이거를 실패했지만 보완해보려는 경험을 하려는 학생, 이 두 부류의 학생 중에서 우리는 누가 더 잠재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겠습니까? 당연히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거에도 도전할 줄 아는 학생들에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영역은 그럼 어떻게 평가가 되냐? 자, 교과 전형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여기 보면은 요 첫 번째 도표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내신 등급이거든요. 근데 이 등급 수치만을 가지고 교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사회문화를 선택했고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구나라는 정보가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사회문화는 이수자 수가 98명이고 생활과 윤리는 이수자 수가 79명인데 그렇게 해서 이 과목을 선택을 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학생이 전공하려는 분야와 더불어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취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평균 점수 대비 어느 정도의 원점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목의 편차는 어느 정도를 보이고 있는지도 다 저희가 그 서류 평가를 할 때 있어서 고려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요즘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예를 들어보면 지금 생활과 과학이라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원점수가 87점, 과목 평균은 75.6인데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이 학생은 성취도가 A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A 받은 학생들이 42.7%나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A라고 해서 무조건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상위 40% 정도의 성적을 얻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류평가시 교과 영역 평가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는 점을 좀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자 지원자 A와 B, 네. 그리고 전체적인 내신 성적 평균 등급은 2.64와 2.22인 학생인데 지원자 A와 B는 좀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공학과에 지원했기 때문이죠. A 학생은 물리학 2 수업을 들었던 반면에 그리고 물리 1 수업도 선택을 해서 들었네요. 근데 지원자 B 학생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과에 지원 학생임에도 물리 1, 물리 2를 선택을 하지 않고 지금 화학 1과 생명과학 1을 선택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공적 합성 영역에서는 확실히 A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교과 영역 평가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과 영역에서 각 담당 과목 선생님들이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교과세 특 예시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네, 중간 생략하고 영시 작성의 기본 요소를 학습한 후 세 장에 갇힌 앵무새라는 메타포로 사회적 약자의 고난과 희망에 관한 영시 작성을 주도함. 시적 감수성과 작문 실력이 뛰어나 팀원들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학생임. 영시 공부를 매우 즐거워하여 자율 퍼더 스터디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교사가 어떤 평가를 내렸냐? 시적 감수성이나 작문 실력이 뛰어나 팀원들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학생이라는 종합적 평가를 내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단 한순간의 평가, 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학생에게 내린 종합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대학에서는 신뢰를 하고요. 이 학생은 좀 주도성이 보이고 영어 특히 요 영시 작성하는 이런 활동에서 우수성을 보인 학생이구나. 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자율적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학습하는 거에 본인 스스로 지원을 해서 참여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문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어느 정도 자기 주도성도 있는 학생이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흥미를 보이고 더 배우려는 학습 태도를 지녔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각 교과 수업에서 물론 모든 교과 수업을 다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교과 수업에서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끼고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교과 영역 평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비교과 영역은 아까 교과 이제 학습 발달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데 이게 조금 영역이 좀 달라졌습니다. 해서 지금 올해 고3, 그 다음에 올해 고2 학생들,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1 학생들이 약간씩 좀 다른 지점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언제 발표된 표냐 하면 2019년도에 발표된 표를 가져와서 지금 시기와는 좀 안 맞는데 대입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 3학년도하고 2, 4학년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 2, 3학년도 때 교과 활동 과목당 500자 동일합니다. 그다음 방과 후 학교 내용 미기재 동일하고요. 하지만 영재교육, 발명교육 실적은 대입에 미반영된다는 거. 언제부터? 현재 고1 학생들부터. 종합의견, 그 다음에 자율활동에 대한 어떤 기록의 분량은 동일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500자를 이제 기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동아리 활동에서 좀 다른 지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규 동아리는 500자 기록의 분량이 똑같은데요. 그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 현재 고2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게 되는 2023 대입에서는 자율활동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자율동아리 명칭과 그 자율동아리에 대한 소개가 30자까지는 기록이 되는데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4 대입에서는요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아요. 아예 이제 그 대학교 측에 이제 넘어가는 서류에 자율동아리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을 조금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재 고3 학생들과 현재 고2 학생들까지는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이 다 기재가 되고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2024 대입부터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입부터는요. 개인적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서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기록은 될 수 있으나 이게 대입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에서, 교내에서 여기 보시면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봉사활동 실적, 즉 학교 안에서의 봉사활동 실적만 기록되고 대입에 반영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진로활동은 뭐 바뀌는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수상경력과 독서활동에서 역시 현재 고1 학생들과 고2 학생들의 대입 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상경력, 현재 고2, 고3 학생들은요. 교내 수상을 했을 때, 대회에서 상을 탔을 때 한 학기당 한 개씩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입에서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독서활동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1 학생들만요. 고2 학생들까지는 대입에 반영이 되니까 독서활동도 틈틈이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종합전형을 고려하는 학생들인 경우. 그러나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독서라는 것이 교과 지식을 쌓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을 좀 알아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독서라는 거,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제가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느껴왔기 때문에 대입 미반영된다고 해서 독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본인의 어떤 지적 성장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 좀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좀 주의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팁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년간 연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 좀 어느 정도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은 좀 요거를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류 평가를 하다 보면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어떤 지적 성장이 되게 잘 보이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이런 학생들은 발전 가능성에서도 되게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지적 성장의 정도가 잘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 여기 썼다시피 1, 2학년 때 수업이나 학교 생활 중 관심을 가졌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심화시켜서 좀 더 자신의 호기심이나 어떤 문제의식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 1학년 시절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했고 이게 조금 더 이제 학생이 좀 더 공부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뭐 주제다라고 했을 때 사회문화 과목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뭐 이거를 2학년 때 이제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해 볼 수 있잖아요. 3학년 때는 정치화법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해서 정치화법이나 혹은 뭐 경제 같은 과목에서도 사회불평등, 뭐 양극화나 소득, 뭐 이제 소득 불균형 같은 그런 사회불평등 문제를 다룰 수 있으니까 이런 과목에서는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개선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계사 과목에서는 사회 불평등의 원인과 양상이 그런 시대적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궁금히 여길 수도 있는데 이런 맥락이 보인다면 이 학생은 3년 내내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 좀 공부를 해본 학생이구나라는 거를 서류평가에서 충분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년간 연계성을 좀 염두에 두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관심 주제를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교과 공부, 과목 선택, 교내 활동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팁은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보완을 해보려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지적 성장을 해보려는 노력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서류에. 1학년 때는 굉장히 좀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리고 스스로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활동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호기심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공부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학생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본인이 어떠한 지적 성장을 해나갔고 어떻게 문제 해결 과정을 거쳤는지 굉장히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1학년 시절부터 너무 쉬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운 거, 도전적인 과제, 도전적인 활동들을 좀 시도해보고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점점 보완해가는 그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렇게 보완해가는 어떤 공부와 교내 활동의 모습이 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팁인데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모든 과목을 잘할 수 있는 학생들, 근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신 성적 중위권 혹은 약간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을 다 잘하려기보다는 몇 과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오히려 자신의 학업적 특성을 더 잘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5등급 맞아버리면은 뭘 더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몇 개 과목은 6등급, 7등급 이렇게 조금 못하는 과목이 섞여 있지만 반면에 몇 개 과목은 뭐 2등급, 3등급 이런 게 보이면 아, 이 친구는 요 과목을 더 잘하는구나라는 게 확실히 보이고 그 학생의 학업적 특성이 잘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몇 과목에 더 집중을 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성적을 올리려고 해보고 이렇게 해서 성적을 올리다 보면요. 두세 과목을 성공했다. 그러면 점차 그 과목 수를 좀 더 넓혀갈 수도 있고 자신의 학업적 자존감도 높이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학습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그 몇 개 과목에서 호기심이나 문제의식을 갖게 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독서 활동이나 탐구 활동 같은 거를 해보고 하다 보면 서류 평가에서 더 훨씬 유리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학교에서 다양한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내신 성적은 뭐 다른 학생 비해서 좀 부족할 수 있으나 좀 훈련을 교육을 하다 보면 자기주도성 혹은 지적 호기심, 문제 발견 능력, 뭐 탐구 역량, 좀 오랜 시간 주어졌을 때의 탐구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모든 과목을 다 잘하려 하기보다는 특정 과목에서 나는 이것만큼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어떤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입시 결과 해석하실 때 유의점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네, 건국대학교 작년도 KU 자기 추천 전형 결과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국어 국문과 평균 내신 성적 보이고 최저까지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문과 한번 보시죠. 영문과는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3.6인 반면에 최저가 6.2등급이죠. 근데 요 6.2등급인 학생은 일반고 학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제가 단어는 못하는데 일반고 학생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최저 등급 수치는 좀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일 가능성도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를 대학별로 확인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유의해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어떠한 팁을 가지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현재 고1, 고2 학생들이 어떠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들한테 유리한 단 하나의 전형은 물론 존재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2개 이상의 전형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이한테는 어떠한 전략이 더 적절하신 건가를 한번 스스로도 판단해 보시고 학교 선생님들과 상담 과정을 통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